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작품은 일본의 노래책인 만엽집에 실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품이 1500여 년 전에 한반도어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마하네 향가 정읍사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500여 년 전 일본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우리말로 불리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만엽집 1번가가 한반도어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 정읍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쨌든 만엽집의 시작점에 1500여 년 전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김용혜 TV는 민족의 노래 향가를 오늘에 되찾고자 하는 TV입니다. 일본의 만엽집도 알고 보았더니 우리 민족의 노래의 향가였습니다. 김용혜 TV는 아직 영향력이 약합니다. 구독자 1만을 달성하면 최소한의 영향력은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1500년) 전 우리나라와 일본 땅에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수수께끼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수많은 그 노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가라고 합니다. 또는 사뇌가라고도 하고 사내가라고도 합니다. 사내가의 한자를 보십시오. 사는 슬퍼하다 사, 내는 뱃속내입니다. 사내가가 가지고 있는 뜻은 슬픔을 최고로 중시하는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지하게 슬픈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신의 마음까지도 훔치는 슬픈 노래였습니다. 저는 향가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내가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사내, 얼마나 어감이 좋습니까? 프랑스의 샹송, 이탈리아의 칸소네 등의 이름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어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샹송은 프랑스 대중가요입니다. 11세기 프랑스에서 가곡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샹송이 시작되던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균여전에 향가가 만들어지던 때입니다. 향가와 샹송은 동시대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향가는 잊혀져 갔지만 샹송은 발전해 갑니다. 샹송은 그 후 1900년대를 전후한 벨 에포크 시대, 아름다운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노래로 커나갑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노래 향가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향가를 연구하다가 저는 향가가 매우 정교한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법칙을 향가 제작법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아마도 세계 수많은 종류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정교한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래라 해서 아무 것이나 향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향가다. 향가는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향가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노래는 한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장소를 따지지 않고 향가였습니다. 또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한글로 쓰여져 있던 한자로 쓰여져 있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간에 그 작품은 향가였습니다. 일본의 만엽집이라고 하는 옛날 노래책이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는 만엽집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짙은 안개 속에 두껍게 쌓여있는 노래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녀집에는 모두 4,516곡이나 되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노래집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마녀집을 온 세계에 대놓고 자랑합니다. 양으로 보면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읽어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나라에서 부분 일부 작품들만을 필요로 일부 작품들만을 번역할 뿐 전체를 번역하는 거 완역은 잘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보았자 7, 8개국 정도의 언어로 완역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분께서 이 방대한 완역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최광준 전 신라대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이연숙 전 동의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두 분이 번역해 놓은 마녀집을 가지고 마녀집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향가 제작법을 발견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모든 향가를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우연히 마녀집에 적용해 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녀집의 노래 모두가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는 향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향가의 정의였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되어 있다면 향가다. 결과적으로 마녀집은 향가집이었던 것입니다. 놀랄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약 1500년 전에 한반도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일본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까요? 저는 오늘 마녀집에 수록된 4,516개 그 수많은 작품 중에 한 작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작품, 첫 작품 1번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마녀집에는 1번가의 작자를 일본의 제21대 천황인 웅략 천황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를 읽을 때 웅략 천황을 일본에서는 유라쿠 천황이라고 합니다. 유라쿠 천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웅략 천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향가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향가 시대 향가 작자들은 한자를 우리말 발음, 즉 웅략 천황 이런 식으로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라쿠 천황은 그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일본의 한자 표기가 자기들 발음에 맞도록 고치는 과정에서 유라쿠 천황 이렇게 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향가를 공부하기 때문에 웅략 천황, 향가의 가인들이 발음을 했던 그 발음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웅략 천황 이렇게 읽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풀어보니까 1번가는 웅략천황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웅략천황이 지은 노래가 아니고 누군가가 웅략천황이 사망하였을 때 지은 노래였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착오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웅략천황은 서기 450년에 즉위하여 479년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제2기관이 23년이 되겠습니다. 웅략천황의 제2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일본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웅략천황은 천황이 되기 전에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합니다.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호족은 거침없이 처단합니다. 그래서 그를 대악천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크게 악한 일을 저지른 천황이라는 뜻이 되겠죠. 서기 400년대
일본은 그때까지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해자를 둘러친 큰 무덤들이 흩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일본 역사를 구분할 때는 고분시대, 옛무덤, 고분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웅약천왕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러 호족들을 제압하였고 대왕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합니다. 대왕이라는 칭호가 훗날 뒤에 가서는 천왕이라는 칭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왕은 천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웅약천왕이 집권했을 때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고구려의 장수왕 때였습니다. 장수왕이 3만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백제의 정벌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의 도읍지였던 한강의 위례성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계로왕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백제는 한강 위례성이 초토화되자 충청도 공주 땅으로 웅진 땅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신라가 1만여 명의 군사를 보내서 백제를 돕고자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남벌 정책으로 말미암아 백제와 신라 가야에 초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나제동맹, 결혼동맹을 계속 맺어갔고 바다 건너 외국과도 합종과 연행 정책을 펼쳐갑니다. 바로 이러한 때 웅약은 야마토국의 왕권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백제의 계로왕이 장수왕에게 피살되었던 것입니다. 계로왕 피살 4년 후 웅약천왕이 사망합니다. 4년을 더 살았지요, 계로왕보다. 그리고 웅약천왕의 영혼에게 바쳐지는 일번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바로 1500년 전, 479년이니까요. 1500년 전 고대의 한반도어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 일본말이 아니고 한반도어로 만들어졌을까요? 얼른 말하실 것입니다. 노래를 짓는 사람이 한반도어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도 노래를 듣는 사람이 한반도어를 썼기 때문에 노래를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한반도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어로 노래를 지어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 짓는 사람은 신하이거나 왕비인데 노래를 듣는 사람은 왕입니다. 특히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웅약천왕의 영혼입니다. 그 까탈스러운 웅약천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중심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웅약천왕에게 바친 노래가 고대 한반도어였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웅약천왕이 바로 한반도어를 네이티브어로 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웅약천왕이 한반도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바로 웅약천왕의 조상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두고두고 자자손손 한국어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의 진실입니다. 웅약천왕은 일본 내 여러 소국 중 야마토국이라고 불리던 소국의 왕이었습니다. 사진의 짙은 녹색 부분이 야마토국의 계략적인 위치입니다. 웅약천왕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오사카 방면에 정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녀집 1번가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마녀집 1번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녀집 1번가가 천황이 사용하였던 언어 1500여 년 전에 한반도어로 불렸다는 사실을 입증해낼 것입니다. 일본의 첫 천황 웅략천황의 조상들이 한반도의 어느 곳을 연고지로 하고 있었는지도 밝혀보겠습니다.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진짜 한일 고대사,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